2024년 1월 13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17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힙합라이브 월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혁재입니다. 자, 오늘은 젊은피 아닌 젊은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들이 주말에 많았기 때문에 경기 위주로 저희가 쭉 얘기를 하다가 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요 팀으로 가면 이 선수가 어떨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토크인데 파리 생제르맹 리그에서 생테티엔과 경기 있었고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뭔가 이강인 선수 경기 보면 진짜 좋은 패스, 진짜 좋은 슈팅 이런 거 많이 때려서 공격 포인트 진짜 많이 기록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도움이 이번에야 이제 리그 3번째 도움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 키패스는 진짜 많이 뿌리고 동료들 움직임도 잘 봐주고 일단 경기 참여를 많이 해요. 근데 패스를 줄 때마다 덴벨레, 바르콜라 이러면 이제 결말은 좀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올 시즌에 바르콜라 선수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파도는 있거든요. 개복은 조금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시즌 초반 같은 경우는 폼이 이제 굉장히 좋았었던 시기가 또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덴벨레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잉 주전이긴 해요. 그리고 경기 보면은 분명히 이 선수가 영향력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이강인 선수의 이런 그 찬스 메이킹 대비해서 나오는 이제 어시스트 숫자는 국내 팬들이 보기에는 좀 아쉬운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저도 모르게 오프닝 때 2024년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실수했는가 봤는데 여기 대본에도 2024년 써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읽었네요. 2025년이고요. 그 덕현이 형철이 말한 대로 키패스는 7개입니다. 경기에서 이거 7개 정도의 키패스면 슈팅으로 연결된 게 7개라는 건데 최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좀 스탯도 잘 찍힐만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좀 공격적인 스루패스 시도도 이강인 선수가 많이 하는 거고 지금 리그왕 빅찬스 메이킹 횟수도 전체 리그에서 공동 2위예요. 파리 기준으로 팀 내 순위를 보면 하킴이랑 이강인이 가장 많이 기회를 창출한 그 선수들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움 수는 적은 건 참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사실 관찰하는 우리 팬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일이긴 하죠. 뭔가 더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 이강인 좋은 패스 나와서 우리끼리 그냥 좋은 패스는 짤로만 돌잖아요. 짤로만 도는 게 아니고 공격 포인트로 연결이 돼서 이게 하이라이트에 나오고 이래야지 더 많은 라이트하게 이제 축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강인 진짜 잘하고 있구나. 왜냐면 당장 라이트하게 보신 분들은 보이는 게 공격 포인트 그래서 몇 개인데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는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파리 입장에서는 너무 핵심적인 자원이고 항상 불만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발 출전 기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선수가 기용되는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덴벨레가 이제 우측 윙으로 나오고 이강인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 이제 마율루랑 같이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꾸렸었고, 또 이제 그런 앞선 경기들 예를 들면은 쿠프 드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뛰어서 그 이전에 이제 모나코랑 그 트로페 데 샴페옹에서도 어쨌든 경기 소화를 이제 쭉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우측 윙어로 나오고 이제 이게 포지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루초의 팀이 좀 그렇긴 합니다. 루초 팀 자체가 선수들 포지션 변화가 꽤 있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공격진에 있어서는 기용되는 선수의 폭도 되게 넓긴 해요. 그러니까 덴벨레도 있고, 당장 이제 하무스나 이제 무한인의 경쟁 구도로 이제 중앙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데지레 두에 같은 자원들, 바르콜라,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멀티 포지션을 뛰면서도 어딜 가나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해서 본인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이나 이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잘 해주고 실제로 이제 트로피를 어쨌든 계속 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어쨌든 트로피 데 샴페옹을 먼저 들었고 바로 이제 목요일날 쿠프 드 프랑스도 이제 32강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프랑스에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후반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사실 이제 리그왕은 경기 수가 좀 적잖아요. 팀 개편 되면서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올 시즌 한 2자릿수 골도 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이강인 선수 활약상 요 얘기하니까 프리미어리그 어느 팀 와가지고 좀 경기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 또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링크들이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이강인 선수의 프리미어리그의 이적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가 참 핫했죠. 예. 킥풋에서도 많이 다뤘고 저희가 따로 뭐 덕현이 형, 종윤이 형 같이 영상도 급하게 찍었었고. 그 임급동 갔다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꽤 많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뭐 로마노도 이제 파리가 겨울에 팔 리는 없다. 왜냐면 이강인은 덕현이 형의 말씀처럼 이미 에니케 감독이 너무 중요하게 쓰고 있고 출전 시간 자체를 많이 확보받고 있는 데다가 뭐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액을 더 불러서 안 팔겠다. 사실상 선언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리 입장에서도 이강인을 팔 이유는 뭐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지금 출전은 너무 잘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뭔가 나가기 위한 의도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팀이 투자의 규모나 가지고 있는 전력을 봤을 때 요즘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았다고 해도 최상위권에 항상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규모의 팀을 쉽게 떠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리고 도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파리니까. 파리니까. 그 도시가 주는 매력 플러스 그리고 저는 한국까지 직항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올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신경 쓰이겠죠. 아무래도 국대 자주 오는 선수니까. 왜냐면 이강인은 사실 뭐 그 어떤 감독이 온다고 한들 이강인 선수를 이제 주전에서 빼겠습니까? 어떤 한국 감독이 이제 뭐 왔는데 이강인 안 쓴대, 이강인 안 보는데, 야 이거 난리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리그왕에서 빅리그 그 이제 오퍼 와가지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뭐 후산오프 선수 많잖아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이제 1월 이적 시장이나 다음 이적 시장에서도 이제 이적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후산오프도 제가 이제 전반기 때 리강 경기를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파리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보면 그냥 그 정도 전 잠재력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맨체스터 시티가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지금 우리가 아스날이나 뭐 저번 시간에 뭐 맨유, 뉴캐슬 얘기도 했지만 그 팀들에서 노리는 그런 이유들이 좀 저는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겨울보다는 이제 여름 쪽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저도 나이가 좀 차고 계약 기간이 조금 만료에 가까워지는 시기 때쯤이면 이제 그때는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서 좀 그래도 기간을 좀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이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이나 당장은 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로 이강인 선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관련해서 오프닝 토크 해봤고요. 오늘 본 토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형철이가 더블헤더 하면서 아주 고생했는데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저요? 심지어 경기 승부 차이까지 했어요. 경기 2개 중계하면은 이거 잘 기억도 안 날 텐데 앞에 경기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죠. 그래요? 워낙 대단한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는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전반전 좀 재미없었어요. 전반전 저는 서로 너무 조심스럽게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스날 맨유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블헤더를 했는데 차라리 저는 그냥 승차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뜨거든요, 2시간이.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빡 해서 1시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텀 주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사실 제가 목이 좀 약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해설 캐스터 중에서 압도적인 S티어입니다. 유일한 S티어. 전 제일 부러운 능력 두 가지. 하나는 목 안 나가는 거랑 하나는 잠 잘 자는 거. 덕현이 형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 캐스터 해외 축구 중계하는 해설 캐스터 중에서 그 필요한 그런 능력들이 그거를 다 갖춘 친구예요, 정말로. 맞아. 그래서 저는 뭐 다음 경기 더블헤더 함에 있어서도 사실 뭐 막 그렇게 뭐 부담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했죠. 어쨌든 이게 저희가 12시에 중계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뭐 1시간 반 뭐 이 정도 전에 이제 가서 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을 때부터로 시간 따지면 제가 한 10시 반 좀 안 돼서 도착했으니까 끝나고 나서가 이제 6시 반 막 이랬단 말이죠. 오늘 끝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8시간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피곤하고 좀 졸린 건 있어서 더블헤더 이제 딱 엘클라시코 들어가기 전에 그 생각을 했죠. 제발 이제 경기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근데 뒤에 거는 근데 엘클이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엘클이 정말 재밌었어가지고 차라리 마지막 중계 재밌는 게 나아. 당연하죠. 왜냐면 마지막 중계가 중계하기 전에 제일 졸려. 그죠. 그리고 중요도도 어쨌든 물론 이제 아스날 맨유라는 상징적인 팀들이 붙어서 이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 대회 규모만 보면 FA컵 3라운드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타 팀들은 64강이야. 그러니까 타 팀들은 되게 이제 좀 하브리가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대진 짜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스날 맨유가 이제 붙어가지고. 근데 하브리그랑 해도 경기 재미없는 팀도 있었습니다. 있죠. 예. 있죠. 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예, 토트넘 있어요, 경기.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점을 따졌을 때는 전 중요도는 이제 그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는 어쨌든 이 트로피를 걸고 맞죠. 싸우는 게임이다 예.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다이나믹함도 훨씬 더 이제 엘클 쪽이 많지 않았나. 예. 진짜 재밌었습니다. 엘 클라시코는. 예. 경기 뭐 흐름대로 좀 짚어보면 달로 퇴장당해가지고 아 이거 맨유 쉽지 않겠는데 했는데 갑자기 PK 실패 나오고 하베르츠의 아무래도 이제 큰 미스도 좀 기억이 나고 그래서 BBC에서 요 얘기했네요. 아스날이 약점을 해결하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 근데 이거 좀 적절한 평가 아닌가? 아무래도 예. 결국은 득점력 필요할 때 결국 흐름이 탔을 때 확실히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스코어를 바꿔야 되거든요. 어허.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아주 좀 냉정한 지적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스날이 좀 요번에 이런 게 좀 많죠. FA컵 탈락도 있고 부상자는 뭐 올 시즌 뭐 내내 좀 달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경기가 이제 좀 아스날 입장에서는 예. 저는 나올 수 있는 최악이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결과도 좋고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졌으니까 더 열받을 것 그쵸, 같아 그쵸. 이게 그러니까 선수단 차라리 분위기도. 이겼으면 이거는 예. 아, 그래 FA컵 어쨌든 트로피를 좀 노릴 수 있겠다 예. 싶는데 일단 뭐 제주스 조르주니신 팀버 이제 부상 얘기 있고 기존에 이제 사카 장기 부상 예. 화이트도 계속 못 나오고 있고 완예리도 어쨌든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있는데다가 예. 토미아스도 이제 못 나오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부상자 나온 것도 나온 건데 결국에 어제는 이제 결정력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외대고로 뭐 PK 실축도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포인트였고 그래서 어제 경기는 이제 아르테타 감독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이제 지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지만 아 이건 아스날 입장에서 진짜 상처밖에 안 나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이 뭐 제주스 영입 그때부터 나왔던 게 공격수 영입 필요하고 골 결정력 좋은 선수 필요한데 제주스도 맞냐? 요 얘기도 했었고 사실 지금까지 오는 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의 반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수스는 여기에 또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그나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폭발력까지도 이제는 좀 잃게 된 상황이 또 됐고요. 아 그리고 이게 VAR이 없으니까 옛날 그 야만의 축구. 5라운드부터죠. 네, 맞아요. 생기는 게. 5라운드부터 네. 생깁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좀 옛날 축구 보는 느낌이 좀 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 생각한다니까요. 와 이거 진짜 심판이 승패 바꿨던 거 많았다. 옛날에 프리미어리그 볼 때 보면. 이게 그리고 있다 없으면 역체감이 더 돼요. 네, 그리고 맞아요. 훨씬 더 이 없었을 때 데미지가 네. 되게 인상 깊게 세게 다가오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뭐 정말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사실 달로 퇴장은 저는 너무 좀 그러니까 맨유 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멍청한 파울이었어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고가 어쨌든 한 장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깊게 슬라이딩 태클 들어가면서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로 퇴장 이후로 그리고 이제 달로 퇴장 당하고 바로 동점골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저는 이거 그냥 아스날이 90분 안에 무조건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PK도 나왔네? 왜냐면 다 그렇게 하고 봤을 걸요. 그죠. 이거 무난하게 아스날이다 할 걸. 예. 근데 저는 연장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 승부차기 가면은 아스날 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이날 바인드가 선방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다 다를까 이제 가서 결국에는 승부차기에서도 카이 거 맞고 그리고 아스날이 어제 제가 알기로 카이 하베르츠가 기대 득점 값이 1.9몇인가 와, 이 가까이 됐었어? 아니, 오늘 왜냐면 뭐 PK도 그 승부차기 포함 포함해서. 그래요? 예. 포함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수치가 이제 그럴 건데 승부차기가 아니라 페널티킥 포함이라는 거죠? 아니 승부차기 승부차기도 포함해요, 나중에? 네, 잠시만요. 이건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 카이하베르츠가 폼목 기준으로 자, 그냥 필드 플레이에서의 기대 득점은 0.8이니까 0.8. 아마 그 덕현이 형이 찾았던 기록은 승부차기 때 나왔던 포함일 페널티킥 거예요. 상황 포함. 그쵸. 그거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종합을 해봤을 때 어쨌든 0.8도 이제 1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면 한 골 정도는 넣어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카이가 놓친 것도 좀 많았고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한 것은 카이 하베르츠가 올 시즌 보면은 제 아스날 선수 중에서는 골을 그래도 꽤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7골을 넣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특히나 이제 어제 경기 같은 확실히 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에서의 공격수들의 부진이 그러니까 아스날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어제는 좀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때만 좀 안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었을 텐데 그 바람이 이제 전혀
안 이루어졌었던 게 좀 아쉬운 거죠. 자, 이렇게 아스날 얘기 쭉 하고 있는데 맥과이어에 대한 평가랑 그리고 이제 PK 이슈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맥과이어는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저는 맥과이어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은 일단 백스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포를 뛸 때보다는 수비수 개개인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도 네. 있겠지만 집중력이나 투쟁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맥과이어의 활약은 팬들도 헌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어쨌든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시기를 오래 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 선수의 맨유 커리어를 쭉 보면 사실 어떠한 선수여도 이런 막 조롱당하고 놀리고 언론의 비평도 아니에요. 비판을 그것도 조롱이죠. 그걸 그렇죠. 받고 그런데도 끝까지 집중을 해서 다시금 팬들로부터 인정받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진짜 저도 많이 리스펙을 좀 하게 됩니다. 맥과이어가 하베르츠한테 뭐 사기꾼이라 했다? 뭐 요 얘기도 있네요. 그게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VAR이 없다 보니까 어제는 그 앤디 메들리 주심 판정에만 전적으로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PK가 딱 주어지고 나서 양팀 선수들 충돌도 있었고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저도 어제 경기에서는 그 PK 딱 나오는 순간에도 그렇고 이제 느린 그림으로 이제 다시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게 약간 글쎄 이게 완전 PK를 줄 만한 파울이었나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감론을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아니고 찍혔잖아요. PK가 찍혔잖아요. 근데 만약에 VAR이 있었어. 주심 온필드 리뷰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판정이 바뀔 가능성도 없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제 엘클라시코에서도 PK가 나왔는데 카마빈가랑 이제 가비 접촉이었거든요. 그거는 PK가 맞아요. 그거는 그냥 최초 판정 PK가 나왔어. 온필드를 보러 왔어. 범벅 없어. PK 맞습니다. 이렇게 될 만한 파울이었는데 이 카이 거는 저는 조금 그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맥과이어 흥분해가지고 좀 그런 어딩을 쓴 게 아닌가. 그치. 맥과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베르츠가 좀 타이밍 보고 미리 넘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참 장면 보면서 느낀 건 이래서 VAR이 정말 필요하다. 필요해요. 라는 거고 이게 뭐 저는 주심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PK가 아니다에 저는 그냥 의견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장면을 안 본 주심들을 저는 더 많이 봤거든요. 그 메들리 주심이 프리미어리그 주심이고 이 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있었다고 봐요. 저도 안 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같은 기준으로 메들리가 똑같은 장면 다른 데는 그 휘슬 안 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 메들리가 그리고 이게 저도 예전에 그 녹화 중계를 제가 해서 중계 자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랑 사우디랑 그때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친선전. 그때 메들리였나? 클린스만 감독일 때 있잖아요. 그때 손흥민 그때 누구였죠? 손흥민 선수였을 거예요. 누가 봐도 PK인데 정작 그것도 안 불었어요. 그때 그 접촉이 있어서 넘어졌는데 장면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저는 그거 그때 녹화 중계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메들리를 보면서 그 기준이면 이거는 뭐 어떻게 적용을 그 사람의 일관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기준을 저는 좀 많이 아리송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얘기를 다시 넘어가서 아르테타는 뭔가 증명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좀 증명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순위나무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리그 2위, 챔스 3위, FA컵은 탈락을 했고 지난 4강 1차전 아스날과 뉴캐슬 경기에서는 뉴캐슬에게 또 졌고 리그랑 챔스가 다른 뭐 컵대회에 비해서는 주목도도 높고 집중도도 높긴 해서 여기에서는 좀 좋긴 한데 그렇다고 되게 만족스럽게 리그 레이스를 치르고 있느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기도 좀 그런 게 제가 이제 저번 이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자 보죠. 아스날이 지금 2위예요. 몇 점 차죠 지금? 승점 40점에 이제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덜해서 6점 차거든요. 근데 시즌 2패입니다.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전체 최소 실점 팀이에요.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득점 보죠. 리버풀이 47득점으로 1위. 뭐 살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토트넘이 42득점으로 2위예요. 거기는 뭐 치고 받으니까 늘. 그리고 첼시랑 아스날이 39득점으로 3위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리그 경기 흐름 보잖아요. 아스날 연승 계속하다가 그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무승부 기록하면서 이제 약간 흐름이 끊긴 그런 모습인데 이게 수치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아스날이 못하나? 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 그렇죠.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중계하는 입장에서 경기를 보면은 분명히 그 답답해진 흐름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스날이 지금 뭔가를 못 챙겼냐. 만약에 리버풀이 올 시즌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흐름이 없었잖아요. 뭐 한두 경기 정도 이제 드랍하고 지고 했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선두권? 이거 계속 그 약간 춘추전국 시대 마냥 경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요런 거 다룰 때 아스날 팬들이 생각하는 거랑 타팀 팬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이런 기록만 봤을 때는 타팀 팬들은 잘하고 있는데 아스날 팬 엄살 아니야? 근데 아르테타 부임 이후에 아스날이 이적의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면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내서 트로피 나와야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특히 가장 아쉬울 수 있는 건 전 단기전 성적인 것 같아요. 이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시즌 중에 부임을 해서 2019-20 시즌에 FA컵을 들어올리긴 했어요. 그 성과는 아주 대단한 일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트로피가 없다는 거고 지금 아르테타가 이제 풀 시즌을 지휘하면서 FA컵에 참여를 했던 게 5시즌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우승한 시즌은 시즌 중 부임이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20-21 시즌 4라운드에서 사우스햄튼에게 졌고요. 그 다음 시즌 3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졌죠. 그리고 22-23 시즌, 세 번째 시즌에 맨시티에게 4라운드에서 졌고 이후에 리버풀에게 지난 시즌 3라운드에서 졌고 올 시즌 맨유에게 3라운드에서 졌어요. 대진운이 나쁜 것도 맞아요. 최근에 보면 맨시티, 리버풀, 맨유를 무려 4라운드, 3라운드에서 만났으니까 대진운 자체가 나쁜 거는 맞으나 FA컵만 이렇게 부진했으면 그래 이건 대진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유로파리그도 정작 성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시즌 중 부임했던 올림피아코스전 32강에서 탈락. 2020-21 시즌 4강까지 갔는데 결국 비아레알을 넘지 못하고 결승 진출 실패. 22-23 시즌 16강에서 스포르팅에게 탈락. 토너먼트에서 너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리그는 특히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 그 우승을 하기가 사실 아르테타가 있는 기간 동안 우승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맨시티가 너무 잘해서 맞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게 준우승을 한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팀에게 필요한 건 저는 이제 좀 우승에 근접해지는 특히 트로피를 좀 들면서 팀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팀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단기전 성적이면 과연 팀에게 필요한 그런 활기를 아르테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독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근형이 어제 입중계 때 요 얘기 했나 보네요. 유관 DNA다. 맨유는 최근 리그컵, FA컵을 우승했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리그컵 테나 부임 첫 1년 차에 우승했고 그리고 그 다음 년 차에 어쨌든 뭐 경기력적으로 비판도 많았지만 결국 이제 FA컵을 이제 또 들기도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그러니까 저는 그 유의미한 트로피를 수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벵거 때 아스날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실제로 그 돈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장만 옮기고 이럴 때 마음대로 못 쓰고 이제 정말 있는 자원 없는 자원 쥐어 짜내가지고 살림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실 46 밈이 있었잖아요. 4위, 챔피언스 16강. 근데 이제 딱 그 정도를 만들었을 때 구단이 이제 수익적으로 얻는 것은 매년 챔피언스리그 나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나가 조별리그 무조건 통과해. 그리고 16강 가. 근데 이제 16강에서 떨어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밈이 생기긴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아스날이 돈을 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해요. 돈을 쓰고 있는데 리그 레이스 아쉽게 떨어진 거 오케이. 그래. 뭐 맨시티야 너무 압도적이다. 야 쟤네는 어쩔 수 없다 이럴 수 있어.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컵 대회에서라도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하니까 트로피도 슬슬 따라오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이제 그게 저는 갖춰질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왜 아스날 팬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아르테타에게 온 증명의 시간 아스날 팬들이랑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이제 투자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또 트로피 들어올릴 때가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테머스와 토트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그냥 오늘 이 경기 안 보시고 다음날 결과 보신 분들은 뭐 무난하게 이겼네. 3대0. 뭐 로테이션 돌렸겠지? 뭐야? 손흥민 출전했네? 그쵸. 라고 하면서 놀랄만한 좀 경기였거든요. 네. 이 경기는 사실 라인업이 나올 때부터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자, 모든 이 국내 언론들, 저도 그렇고 양민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예 명단 제외일 줄은 몰랐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나올만 하지 않았어? 1시간 전에 라인업을 딱 봤는데 벤치에 손이 있네? 그래 역시 선발은 아니어야지 손흥민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근데 양민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더 놀랐던 거는 뭐 양민혁 선수가 그래 이제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의 시간을 준다고 그래도 뭐 이해는 할 여지가 없진 않아요. 아직은 아끼는 건가? 네,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센터백의 그레이랑 드라구신이 똑같이 나온 건 그건 조금 선 넘은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면 요즘에 그레이랑 드라구신은
계속 판더벤이랑 로메로가 부상이기 때문에 주전주죠. 매 경기를 계속 뛰었어요. 심지어 오른쪽 풀백에 포로도 놀랐어요. 포로 선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레이 드라구신도 그대로 선발. 비수마도 선발. 메디슨이랑 파페사레야 어차피 주중 리버풀전을 징계 때문에 쉬었으니까 뭐 감각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선발 뛰는 거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가장 놀라웠던, 그리고 가장 가장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레이랑 드라구신을 또 쓴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들 주중 북런던 더비 다음 일정들까지 웬만하면 경기는 계속 뛸 텐데 판더벤이랑 로메로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경기에서의 그 혈투를 치른 거 제가 볼 때는 이 센터백들에게 특히 부하가 좀 오지 않을까가 많이 걱정이 일단 되고요. 경기는요. 이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리그 때 안 좋았었을 때 모습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리그 팀이 토트넘을 상대로 그간 잘 버텨왔던 팀들이 했던 것처럼 중앙으로 좁혀서 수비를 하니까 토트넘 리그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하다가 똑같이 고전하고 답답하다가 90분 동안 득점 못하고 0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연장 간 거예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 테머스 감독 뭐 체육교사다 그리고 뭐 벽돌공 재정관리사 대부분이 이제 투잡 뛰는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테머스가 비수마 공을 뺏었던 톰 톰크스라는 선수가 푸드밴을 운영하는 분이어서 그 지역에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사업장에서 받아서 트럭으로 이렇게 파는 분이래요. 그리고 누구였더라? 저 골키퍼도 뭐 직업 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건물 측량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막으로 건축 측량 뭐 이런 그런 쪽으로. 그리고 체스터필드 18세 같은 코치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 테머스가 잘한 것도 있죠. 중앙으로 좁혀서 토트넘의 공격은 아무래도 측면에만 많이 빌드업이 이루어지니까 패스가 그쪽으로만 향하니까 그냥 측면 넓게만 고립을 시키면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항상 컵백 말고는 바로 마무리 시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최전방에 베르너가 있잖아요. 크로스 올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아니까 테머스도 중앙 좁혀서 최대한 얘네 공격 아무리 프리미어리그 팀이라지만 측면으로 몰아내면 얘네 마무리 못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토트넘이 그렇게 마무리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한 경기를 90분 동안 보여줬죠. 이렇게 토트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베르너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 현지에서도 베르너에 대해서 오브에게 지워줬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달렸다고. 이게 너무 안 좋았죠 사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왼쪽 윙에서도 저는 이 선수 경쟁력이 많이 없다고 좀 느끼고 마이키 무어가 왼쪽 윙의 선발이었거든요. 무어가 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번뜩이고 볼도 잘 받아주고 드리블도 훨씬 더 위력적이고 베르너는 최전방에서 해준 역할이 일단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살려줘야 됐던 기회 헤더가 이제 수비수 맞고 나간 거는 뭐 그건 수비수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대1 찬스에서 뒷공간 존슨 패스 받아서 들어갔을 때 자칫인 골키퍼를 뚫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1대1 찬스를 놓친 건 또 한 번 이제 베르너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네요. 참 베르너의 이런 단점, 경기 플레이 때 실수 이런 것들 정말 늘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잠깐이라도 토트넘 와가지고 완전 초반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서는 늘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너를 쓰는 뭔가 포스테코글루가 생각하는 베르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왼쪽이 좀 없지 않나요? 없는 것도 그나마 이번에 마이키 무어를 왼쪽으로 써본 거니까 아직은 1군감이 아니라고 봤을 때 손흥민 베르너죠. 근데 이제 베르너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당장 리그를 뛰는데 혹은 이제 다른 경기를 뛰는데 너 베르너 쓸래? 마이키 무어 쓸래? 그럼 저도 사실 베르너를 쓸 것 같긴 하거든요. 무어가 이제 질병 때문에 한동안 좀 빠져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양민혁 선수 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명단제 되면 저도 이게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벤치 스타트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제 명단제가 된 거는 물론 이제 저희가 팀의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그러니까 토트넘도 지금 되게 어린 유망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뭐 마이키 무어 선수도 아직 이제 성장을 좀 해야 될 자원이고 벤치에 뭐 도링턴 센터백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랭크셔나 이런 선수들도 아직 이제 한데 사실 근데 이 선수들은 어쨌든 어느 정도 저는 팀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의 이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이제 지난 그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합류를 했잖아요. 토트넘이라는 팀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 뭐 굳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적응도 필요하고 발을 맞춰봐야 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유스 팀에서 같이 올라오면서 성장한 케이스가 양민혁 선수가 이제 아니다 보니 좀 이제 그런 거 고려해서 어제 그냥 딱 제외를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하베르치 얘기했고
뭐 베르너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맨유에는 이제 마운트도 있고 첼시가 물론 뭐 직접 뭐 이제 베르나 토트넘으로 첼시에서 뭐 이적료 발생시키면서 간 건 아니긴 합니다만 첼시는 판매 전력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선수에 대한 이걸 손절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걸 어쩌다 보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미리 발견한 걸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맞는 선택이 일단 되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첼시 출신들이네 보니까. 다 보면 첼시에서는 그래도 기여도가 있었거든요. 마운트 뭐 어쨌든 첼시에서는 정말 잘했었고 지금도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부상이 좀 아쉽고 하베르츠는 챔스 결승에 골을 득점자고. 그렇죠. 베르너는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첼시로 넘어올 때 득점력을 독일에 두고 오긴 했지만 좀 그래도 첼시 때는 좀 더 경기 영향력이 있었던 선수라고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영향력도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임대 연장이잖아요. 지금 토트넘이랑. 이 영입 계약은 없어야 된다. 완전 이적은 아니다. 이제는 왼쪽인 자리도 차라리 마이키 무어가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 씨도 동감입니까? 어떤 거요? 베르너 완전 이적은 아니다. 베르너 완전 이적? 토트넘이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만약에 진짜 우리 이제 컵 좀 들고 우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족하죠. 어쨌든 그냥 교체로 나와서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팬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이제 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포터 외햄 종신. 바로 첼시랑 경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아주 웨스트햄이? 본머스랑 첼시긴 한데 다음 주 중에. 그럼 그 다음인가? 그 다음일 수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엄 포터가 이제 첼시에서는 냉정히 이제 실패를 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레이엄 포터는 좋은 감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페테기 아래에서 웨스트햄이 좀 많이 망가지면서 어쨌든 감독 교체가 지금 되긴 했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레이엄 포터 일단 축하드리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자, 이 정도로 어제 있었던 오늘 있었던 FA컵 경기 이야기를 해봤고 토픽 겨울 이적 시장 소식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라우오 바르샤 떠나고 싶어 한다고 바르샤가 아라우오가 이적을 원한다는 거를 비공식적으로 접했대요.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도 기분이 좀 상했다고 하고 뉴스에 따르면 바르샤가 아라우오 이적료 820억 이상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임대 후 구매 옵션 폐지. 그냥 팔겠다.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지금 여러모로 흔히 말하는 슬롯이 좀 부족해요. 슬롯. 지금 아르네 슬롯. 갑자기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 어쨌든 올모도 지금 이제 파워 빅토르도 마찬가지지만 임시 등록이고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지금 라리가의 그런 뭐 셀러리컵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야, 너네 이거 영입했으면 그만큼 니네가 수익 벌었다는 거 증명해.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증명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 라리가 쪽에 등록 거부를 했던 거고 그 이후 상황에 이제 임시로 그걸 이제 잠깐 3개월 정도 푼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지금 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적료 820억 그리고 임대 후 구매 옵션 이런 거 없어. 그냥 니네 지금 돈 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어제 엘클 보니까 알아보고 있어야 될 것 같던데. 지금 링크 뜨는 게 유벤투스 링크 제일 많죠. 예전에도 유베랑 잠깐 루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저는 항상 잔부상이 있는 선수는 조금 평가를 할 때 마이너스를 합니다. 왜냐면 필요로 할 때 없는 경우들이 많으면 팀 입장에서 답답해 미치거든요. 못 쓰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아라오 선수도 사실 부상 이슈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게 항상 좀 걱정이고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니고의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니고 어제 부상당했어요. 그것도 안타깝고. 아라우는 어쨌든 지금 센터백 뎁스를 봤을 때 시즌 중에 무조건 팔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게 혹시 센터백을 운용하는데 추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라우가 가지고 있는 툴은 진짜 대단해요. 사기급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다쳐서 그렇지 진짜 안 다치게 생겼단 말이야. 키도 한 190 가까이 되고 넘나 190? 이런 스타일이 이제 게임에서 센터백 능력치를 계산할 때 속도 당연히 빠르게 줘야죠. 뭐 신체 능력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필이 있으니까. 그렇죠. 게임에서 체감이 엄청 좋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아라우 있고 킴펜베 이런 선수들이 게임에서 쓰기가 괜찮아요. 게임에서는 부상이 잘 안 나오니까. 펜베킴. 펜베킴 근데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좀 잊혀졌죠. 근데 이제 지금 바르셀로나 스쿼드를 조금 보면은 일단은 센터백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저 쿠바르시는 고정이고 그리고 쿠바르시는 뭐 이 선수가 뭐 나이만 어리다 뿐이지 뭐 나와서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쿠바르시가 저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니고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어쨌든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전체 스쿼드를 봤을 때 센터백으로 이제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어제 이제 교체로 나왔었던 아라우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풀백을 보고 있긴 하지만 쿤데가 이제 또 이제 센터백 라인이 이제 소화가 가능한 선수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에릭 가르시아 그리고 크리스텐센 이제 요렇게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에릭 가르시아는 사실 미드필더로 기용이 더 많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고 크리스텐센도 그 이제 피보텔을 계속 썼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센터백으로 내려서 이제 쓸 수 있는 자원이고 원래 이제 센터백을 봤었던 선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니고가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누굴 조금 더 믿고 가야 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쿤데를 센터백으로 돌린다고 치면은 이제 오른쪽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제 풀백 선수들 뭐냐면 엑토르 포트 같은 이 선수들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어제 그리고 아라우 나와서 뛰는 폼 봤을 때 저는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 꽤, 그러니까 뭐 후반 뭐 요런 때 봤을 때 이제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레알의 왼쪽 라인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중앙으로 좀 좁혀서 플레이를 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은데, 그럴 때 매치업 됐었던 게 어제 아라우오거든요. 그리고 예전 엘클 보면은 아라우오 대 비니시우스 되게 이슈 많았잖아요. 이 두 선수. 왜냐면 얘도 빠르고 하니까. 근데 어제 저는 아라우오가 비니시우스를 진짜 잘 막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이제 경기를 좀 치르고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다치지 않고 건강할 때는 역시 이제 기용했을 때 좀 좋은 자원이구나. 물론 이 선수는 항상 이제 좀 그 폭탄을 안고 다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아라우가 또 어제 비니시우스를 꽤 잘 막아주는 걸 놓고 보니까 지금 당장 겨울 이적 시장에 아라우가 나가는 게 지금 바르셀로나 수비진에 있어서 전력적으로 저는 좀 누수가 크다고 보거든요. 안 되네 그럼. 그래서 여름 만약에 팔아도 이제 여름이 좀 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뭐 엘클라시코 얘기를 SBL에서 다루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조만간 되긴 할 텐데, 또 중계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리뷰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엘클은 글쎄요, 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10명으로 뛰는 티가 거의 안 났죠. 왜냐면 그 아스날 맨유도 사실 이제 달롯이라는 퇴장자가 나왔고, 이 바르셀로나도 이제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슈체스니가 이제 퇴장당하면서 이제 이냐키 페냐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성격은 좀 다르죠. 필드 플레이어가 바로 나간 거랑 골키퍼가 퇴장당해가지고 그걸 이제 필드 플레이어랑 바꾼 거랑 이제 성격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바르셀로나가 그 이전에 격차를 좀 많이 벌려오는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골들 자체가 너무 이제 클래스 있는 골들이었는데, 바르셀로나가 10명이 됐을 때 레알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그랬잖아요. 아스날 맨유도 퇴장 당하고 바로 마갈량이스가 동점골 넣다 보니까 이거 분위기 아스날이네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스코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퇴장 당하고 나서 호드리고가 바로 그 프리킥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30분 남았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그럼 저는 레알이 좀 가패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르셀로나 압박을 잘 못 풀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를 놓고 보면 그냥 전방에 어쨌든 이 선수들이 빠르잖아요. 호드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음바페가 그 쿤데한테 발 밟히면서 살짝 발목 쪽에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전방에 그냥 빠른 자원들한테 때려놓고 이거를 좀 해결해라 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아가지고 레알이 10명이 뛰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전혀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기를 스스로 자초한 점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수비도 너무 불안했고. 자, 이거 SBL에서는 또 좀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SBL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카이로코! 그리고 뭐 얘기하는 그 풀백 문제도 시급하죠. 특히 어제 바스케스가 너무 놓친 게 많아가지고. 아놀드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근데 아놀드도 사실 요즘 수비적으로 비판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킥이나 툴은 확실한데, 수비적으로 봤을 때 그 레알의 1차적인 수비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와서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수비력이 좋은 풀백이라고 하기에는 아놀드는 좀 거리가 불안함이 있으니까. 근데 바스케스는 수비적으로도 어제 놓치는 게 엄청 많았고, 근데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 선수가 뭔가 기여하는 게 많은가?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어서, 결국엔 저는 바르셀로나가 레알의 이제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풀백 포지션에 대해서도 공략을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엘클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좀 긴 리뷰는 영주 형님이 이제 또 SBL에서 다루셨으니까 여러분 SBL 가가지고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은 이제 카이로코 이적 요청 소식입니다. 펩이 직접 얘기했고요. FA컵 살포드 시티전에 결정했는데 워커가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펩이 밝혔습니다. 지금 카이로코가 2026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적이 될지 임대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링크 있는 게
AC 밀란 2년 반 계약을 제시했다고 하고 뭐 보니까 중동 쪽에서도 노린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경기하는 워커 보면은 많이 떨어진 게 보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뭐 어느 선수건 그렇지만 맨시티에서 워커가 이룰 건 다 이뤘고 지금 맨시티에 오래 있는 선수들은 저는 신체 능력 저하도 저하지만 동기부여적으로도 이룰 거 너무 많이 이뤘기 때문에 왜냐면 그만큼 맨시티가 정말 좋은 팀이고 잘 해왔던 팀이거든요. 선수들도 잘했고. 그렇죠. 약간 동기부여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이 이제는 좀 생각될 수 있는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워커의 경우는 그런 시기가 진작에 온 것 같고 예. 트래블 이루고 재작년 여름에 이미 워커가 한번 나가려고 했었는데 펩 가르디올라가 잡았죠. 지금 너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워커를 잡았었는데 아마 그 이후로 워커는 보다 더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신체 능력도 떨어지면서 맨시티에서의 커리어는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예. 지금은 이제 워커가 다시금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펩의 의중을 들어서 팀에 남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본인이 좀 나가고 싶어한다. 그게 좀 절실하기 때문에 펩도 그런 워커의 요청을 듣고 일단 명단 제외를 해준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일단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워커 겨울에 요번에 나가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 공백 많이 느껴질까요? 근데 워커가 지금 폼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선수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풀백 포지션에 있어서 글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머릿수를 채우고 서브로 나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주전 쪽으로 뭔가 막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애매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 자체가 지금 뎁스가 엄청 두텁나? 아니죠. 그리고 우풀백 포지션에 만약에 워커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얘 잘하는데 왜 얘 안 쓰고 자꾸 워커 써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뭐 쓴다면 니코루이스를 쓸 수 있지만 그것도 불안한 선택일 수 있고 니코루이스도 중앙에 들어올 때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갈 때는 그 나간 자리에 대한 티는 좀 나지 않을까. 뭐 지금 수비에 대한 영입 얘기가 있기는 해요. 뭐 후사노프 선수는 제가 볼 때 분명 갈 것 같고 공격의 마르무시도 지금 뭐 팀에 합류할 거랑 겨울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헤이스는 뭐 합류 시기가 일단 어떨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영입은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서 새 판을 짜는 과정에서 뭐 기존 선수 플러스 영입 선수까지 활용을 한 뭐 백스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형 전술들을 좀 펩이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건 선수가 이적을 정말 절실하게 원한다고 하면 레전드 대우 차원에서 맨시티도 지금 시기 때는 혹시 보낼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라이브 때는 이제 고정된 걸로 달아두긴 했는데 지금 히풋 워커 이적 소식도 달았네 하고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워커 AC 밀란이랑 지금 링크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다루냐. 이것도 SBL에서 찬우 형의 고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밀란과의 궁합, 뭐 세리에 적응 관련해서 찬우 형이 SBL에서 좀 다뤘다고 하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적 얘기 있는 선수 빅네임이죠. 흡이차입니다. 콘테가 인터뷰에서 흡이차가 이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콘테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떠나고 싶어하는 선수를 억지로 잡아둘 순 없으니 물러서기로 했다. 지금 링크 있는 게 파리, 리버풀, 첼시. 파리와 이적 가까워졌다는 소식도 많고 뭐 로마노는 개인 합의는 완료됐다. 근데 연봉이 지금의 4배에서 5배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로익 탄지 얘기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로익 탄지도 근접했다고 얘기했고 르파리지앵은 25일 데뷔전을 예상한다는 기사도 많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예상하는 이적료 한 1,200억 이상 정도. 근데 흡이차는 뭐 이 정도 잡을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뭐 나폴리 경기 전체 팔로워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뭐 요즘 폼이 어떻다, 요즘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흡이차 정도 되는 매물이 그리고 뭐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그 나폴리 경기를 이제 꾸준히 했었고 특히 이제 김민수 선수 같이 뛸 때는 흡이차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지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잘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흡이차급의 매물이 나오면 저는 이건 1,000억은 무조건이고 그리고 솔직히 나폴리가 어떤 팀입니까? 이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협상의 남인이에요. 예전부터 그 쿨리발리 이적 설 때부터도 쉽지 않아 여기. 그리고 제일 최근에 우리가 확인했던 건 이제 오시멘 이적 관련해서도 이제 알았잖아요. 어떤 스탠스를 나폴리 이제 보드진이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이차라는 매물이 나왔을 때 이거 싼 가격에는 절대 안 보낸다. 어때요? 겨울이적 시장 가장 큰 매물이다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제일 큰 매물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보여준 측면에서의 파괴력도 좋고 사실 공격에서의 마무리, 뭐 볼 운반 이런 다양한 어떤 측면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측면 자원을 필요로 하는 팀에게는 지금 흡이차는 보여준 검증된 활약도 많은데다가 스타성도 있기 때문에 분명 지금 영입에 노리는 팀들이 그것도 겨울 이적 시장에 저는 옮길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의외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당연히 이 이적설은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고 일단 보이고 흡이차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가 완전히 파리와 가까워졌다. 거의 이적 거의 직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파리면 아무래도 이제 덕현이가 중계도 좀 하고 했으니까 만약 흡이차 가면 여기 윙어들 정리랑 미드필더랑 좀 어떻게 구성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바르콜라 쪽이랑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경쟁 구도가 되겠죠. 이제 좌측이라고 이제 흡이차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리로는 경쟁인데 사실 보여준 거 생각하면 사실 흡이차도 올해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 선수 가진 툴을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면 바로 주전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바르콜라의 그런 기복이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포지션에 나오는 다른 선수가 이제 데지레두에 같은 자원이 있긴 한데, 데지레두에는 저는 이제 경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조금 본인 스스로가 이 선수 기대를 엄청 받았잖아요. 스타드렌에서 이제 올 때 예전에 파비앙님도 데지레두에 진짜 눈여겨봐야 된다. 1호 중계 하실 때. 얘기를 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데지레두에는 저는 나왔을 때 좀 뭐랄까 본인이 너무 그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보여줘야 된다,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르콜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선수도 보세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17경기에서 10골입니다. 왜 이렇게 스탯 좋아?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지? 초반에 근데 잘 넣긴 했어. 근데 최근 들어오면서 지금 골을 못 넣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바르콜라도 근데 보면서 그래요. 잘할 때는 괜찮아.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 선수 못할 때 보면 아무것도 못해. 전 툴도 확실한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어쨌든 흡이차급을 데려온다라는 건 자, 1,200억 써요. 이거를 서브로 쓰려고 데려옵니까? 1,200억을? 미쳤어. 무조건 주전이지. 그러니까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폼적인 거나 리그 적응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쨌든 경쟁 구도는 잡힐 것이다. 근데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이 정도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이거는 주전으로 생각하고 데려온다고밖에 상황상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뭐 저는 왔을 때 툴도 이 선수는 이제 확실한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강인 선수 다양한 포지션 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강인은 저는 주로 이게 미드필더 라인으로 한 칸 내려서 나오든 아니면 윙으로 나오든 간에 우측 빈도가 올 시즌에는 훨씬 높아요. 훨씬. 그냥 우측에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서 흡이차량은 지금 나오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이제 양 사이드로 이제 갈리기 때문에 뭐 이강인 선수가 왼쪽을 소화하는 게 있어서 포지션상으로 뭔가 이제 바뀌면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선발 라인업을 딱 구성을 할 때는 분류하는 옵션에 있어서는 이강인은 저는 기본 우측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흡이차는 그에 반해서 완전 좌측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겹치는 건 없다. 같이 뛰었으면 같이 뛰었지 겹치는 건 없을 것이다. 워낙에 뭐 파리랑 가까워졌다는 얘기, 뭐 로마노, 로익 탄지, 르파랑제도 이렇게 다뤘으니까 그래도 리버풀도 링크가 있긴 하잖아요. 관심이 있다고. 어떨 것 같아요, 오면? 저는 우리 키에사를 믿어보겠습니다. 캐스터 꼴났으니까. 얼마 전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키에사의 데뷔골도 정말 수많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준 아주 대형 소식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키에사가 리버풀에서 컵 경기를 뛸 때마다 약 경주마처럼 뛰었어요. 볼 잡잖아요. 하프라인에서 볼을 잡아도 이 선수 골대만 보고 있었어요, 계속. 자기가 꼭 데뷔골을 빨리 넣어서 인상을 남기겠다, 그런 그 막 의지가 누가 봐도 보여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냥 저만의 선수에 대한 취향이 있으니까 원래 욕심내는 선수 막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키에사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데뷔골을 넣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에 데뷔골이 터졌잖아요. 키에사답게 넣었어요. 특유의 그 먼 거리 빠른 타이밍의 슈팅으로 낮게 쭉 깔리면서 파포스트를 공략했던 그 슈팅이 들어갔는데, 저는 키에사는 이제 데뷔골도 들어갔으니 더더욱 이제 기대해볼 만한 그런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키에사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리버풀의 이적 시장 정책은 공격 시즌에 한 명을 비우고 나서야 영입에 대해 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라의 재계약도 유력하고, 누이스 디아스, 조타, 학포 뭐 다 건재하고, 누네스는 지금 사우디 팀이 관심이 있다는 너무 감사한 뉴스가 전해져서 일어났을 때부터 기분이 좋더군요. 사우디 팀의 아주 용감한 영입 결정을 기대하면서, 근데 아직 영입이 이적이 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일단 공격진, 꼭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걸 떠나서요, 그냥 어느 자리건 공격진 전체는 한 자리 비우고서야 영입에 대한 타진을 할 것 같다.
흡이차는 이적설이 뜰 때부터 리버풀은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그리고 파리하고 가까워진 선수라 네. 너무 좋은 선수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흡이차 이적 소식이 오늘 헤브라이브 마지막 이적 소식이었고요. 저희가 이적 소식으로 달았던 게 이제 아라우오, 카이로커, 흡이차인데 카이로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찬우 형의 얘기 SBL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오늘 경기 리뷰가 좀 많았어요. 주말에 경기가 있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경기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라리가 관련해서는 SBL을 통해서 이제 영주 형의 입을 통해서 또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플라이브 2025년 1월 13일에 진행을 했고요. 월요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